음. 자, 바람직한 삶의 양식에 대한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글을 통해서 필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 부분은 이래서 좋고 저 부분은 이런 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음. 자, 중수필. 중수필이라고 되어 있지. 중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필은, 수필은 종류가 두 개가 있죠. 그지? 수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삶의 체험에서 오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독자에게는 보통 이 생각이 교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체험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있잖아. 첫 번째, 신변 잡기. 근데 이게 뭐 일상에서의, 아이고, 이게 이런. 너무 위에다 써서 그래, 이거. 잠깐만. 너무 위에다 쓰면 안 되더라고. 자, 신변 잡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 있지, 일기. 그런 게 경수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체험이 두 번째, 사회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중수필은 칼럼 있지, 칼럼. 신문에 보면은 칼럼 있고 뭐 사설 이런 거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칼럼, 그 중앙일보나 이런 데 보면 뭐 오피니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중수필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뭐 소논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음, 그 시사적인 시사 평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중수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필을 뭐라고 부르냐? 에세이라고 부르지. 그지? 그런데 에세이는 이 중수필을 말하는 거고요. 경수필은 미셀러니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에세이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영어 그 애들 보면은 그 무슨 제외국인 전형이라든가 뭐 외국인 전형 이런 데 보면 에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논술인 거야. 논술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글 같은 거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요 이 사람의 견해로 이 현상을 해석해 보시오 이런 식의 그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논술 문제에. 그래서 이제 걔들도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있잖아. 논술 문제를 푸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주는 거는 에세이는 중수필을 말하고 미셀러니는 이렇게 경수필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수필을 다 에세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구분을 해서 알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적, 사변적. 사변적 이게 뭐야 이거 생각 같잖아 생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생각, 자기의 생각을 쭉 얘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 분석적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펼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분석적이라 그랬으니까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지? 제재. 인간의 삶의 두 가지 양식인 소유와 존재. 그 소유냐, 존재냐. 그럼 뭐, 아니, 사람이 다 존재하면 소유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삶의 두 가지 양식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했으니까, 소유는 뭐겠냐? 뭘 가지는 거겠지. 그지? 그럼 이 존재는 뭐가 됩니까? 소유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 시를 통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살펴본다.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정신 분석학적, 그 다음 사회 문화적,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원래 정신 분석학자이고 사회학자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적인 가치, 소유와 존재를 대립적인 가치로 보고 그를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 지문 구성은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것, 여러 가지 시적 표현의 실제 예, 그 다음에 안정감과 불안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안정감과 불안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신분석학적인 거 맞는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 소유 양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거니까 그 사회 문화적인 거 맞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아는 거 보겠습니다. 음, 소유와 존재 사이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자, 그래서 존재와 소유의 간의 선택, 이것은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건 당연히 뭐라고 소유가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음. 그러나 딱 전환이 일어나지. 그러면 A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나가 나오고 B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그러나는 역접이란 말이야. 역접은 뭐가 되냐면 A를 부정하고 B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접인 거,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이 부분에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왔다. 자,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이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있게 하는 것, 자신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러면서 부처, 예수, 에크하르트를 이용해서 이 소유와 존재의 이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소유야, 존재야. 소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지? 뭔가 소유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 거 소유하지 말고 신을 선택해라는 거지. 그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그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 이런 얘기. 여러 해 동안 자, 나라고 나왔지. 이 나라고 바로 진술이 이렇게 딱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소설 아니면 수필이지. 근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잖아. 여기 뭐 인물이 설정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필이라는 것이고 수필에서 나는 글쓴이, 작자가 되는 거지. 작가가 되는 거죠. 나는 소유와 존재를 깊이 연구하였고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구분의 토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해서 실제 삶의 경험 속에서 연구를 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소유와의 존재가 뭔가 결정을 한대. 이게 뭔가를 결정하게 된대. 뭐를? 개인의 성격과 사회의 성격. 그지? 개인의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와 존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이야. 자, 여러 시적 표현의 실내, 실제 예만, 이 예가 나왔으니까 이거 예시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다음 두 편의 시에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가 드러난다. 하나는 일본인 시인 바쇼, 또 하나는 테니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바쇼는 동그라미를 하고 테니스는 세모를 할까요? 아니다. 나중에 가서 보자. 일단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시인은 비슷한 경험, 즉, 산책 중에 본 꽃을, 일단, 꽃을 본 자신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소유와 존재를 드러냈다. 이 말이야. 자, 테니스는 갈라진 돌담에 핀 한 송이 꽃이여.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네. 작은 꽃이여. 만일 너에 관한 것, 뿌리와 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도 인간도 훤히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존재야. 그것을 뽑아가지고 뿌리채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그지? 그래서 이거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소유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소유하고 관련되는 테니스는 세모를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보다는 약간 존재 쪽을 더 좀 약간 그 합니다. 그래서 그래. 자, 그리고 바쇼의 시를 옮기면, 바쇼는 그러면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야, 관점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거 소유하지 않았지. 그지? 그래서 그대로 존재 그대로 두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는 것 자체가 이 존재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이 두 시의 차이는 크다. 테니스의 반응은 소유하려는 것이다. 그는 뿌리채 뽑아낸다. 그는 신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꽃의 본질을 놓고 지적 명상에 잠기지만 꽃은 그 관심의 결과로 죽어버린다. 여기서 테니스는 살아있는 것을 해체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바쇼의 반응은 아주 다르다. 그는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살펴볼 뿐이다. 이게 존재를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죠. 꽃에 손도 안 댑니다. 테니스는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꽃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꽃을 소유함으로써 꽃은 파괴되고 만다. 하지만 바쇼가 바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단순히 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하나가 된다. 지금 이렇게 같은 거라서 다 동그라미하고 그 테니스하고 연결되는 거 세모한 겁니다. 꽃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꽃과 자신을 일치시킨다. 한편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또 어떻게 표시될지 봅시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발견. 나 홀로 그렇게 숲속을 걸었지. 아무것도 찾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에 잠긴 채 그들 속에서 나는 한떨기 꽃송이를 보았어. 어떤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별처럼 반짝이며 작은 눈동자처럼 아름다웠지. 나는 그 꽃을 꺾으려 했지.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자 꽃이 속삭였다. 난 꺾여 시들어 버릴 테죠. 나는 그것을 아름다운 정원에다 심으려고 뿌리채 파내어 집으로 가져왔지. 그러자 그 꽃은 조용한 구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고 자꾸자꾸 꽃을 피우고 있네. 자,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심었어. 그지? 심었더니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괴테는 있잖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괴테는, 그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지, 그지? 그치만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죽이지 않고, 그지? 소유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봐줘. 그 두 가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금 다 이 사람이 극복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 그의 태도는 소유하면서도 존재케 하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두 개가 다 있는 건 음식. 자,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고 있던 괴테는 아름다운 작은 꽃을 발견하고 테니슨과 똑같이 꽃을 꺾고 싶은 충동에 잠시 이끌린다. 그러나 괴테는 그것이 꽃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괴테에게 꽃은 당당히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꽃이 그에게 말을 하며 경고한다. 그래서 그는 앞의 두 시인들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꽃을 뿌리째 뽑아서 정원에 다시 심음으로써 그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괴테는 말하자면 바쇼와 테니슨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결정적 순간 괴테에게 생명의 힘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보다 강했던 것이다. 이 아름다운 시에서 자연 탐구에 대한 괴테의 철학이 잘 드러난다. 자, 그래서 보면 있잖아. 테니스는 소유에 해당이 되고요. 바쇼는 존재에 해당이 되고, 괴테도 결국은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테니스의 생각은 소유 양식이다. 뿌리째 뽑아둔 꽃은 물질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소유를 암시한다. 반면 꽃에 대한 바쇼와 괴테는 존재 양식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이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또 갈망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다. 안정감과 불안감.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우리는 뭔가 소유에 매달림으로써 안정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현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가지는 게 좋잖아, 그지?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지?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점차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이런 것들을 더 갖게 되고 좀 더 지나면 내생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내가 죽고 나서의 삶이잖아. 그지?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 내생까지 소유를 하게 된다는 거야. 맞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뭐, 자식들이 나를 태워서 바다에 흘려보내든, 묻든 뭐 상관없는데, 내가 죽으면 묻힐 땅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내가 죽고 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뭐 하고, 유언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다 내가 손을 다 대놓고 죽으려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자,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유, 저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찬양을 한다는 거야.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영웅이란 정의, 그지? 영웅이랑 뭐뭐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정의인데, 정의는 방식이 피정의항,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소속이지, 공주. 피정의항이 있고, 그 다음에 종특, 그 다음에 유개념. 아이, 말이 어렵다, 그지?
좀 쉽게 얘기하면 영웅이란 이게 지금 정의를 당하는 거니까 피정의항이야.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 사람이다. 그지? 그래서 이거 사람, 이 영웅의 소속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영웅의 특징. 알겠지? 이 정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피정의항, 종특, 유개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웅이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됐지.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다. 지위와 가족 등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집착이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간 부처. 자, 부처는 원래 왕자지. 왕자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태어날 때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착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나갔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인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한 예수가 그러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하느님 아버지한테 빌잖아. 나를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지? 또한 모험과 위협을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헤라클레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이야기 속의 영웅들도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그들 역시 가진 것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무릅쓰며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가 이들 영웅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믿는다. 오로지 영웅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웅은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들 우상에게 넘겨준 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는 까닭을 내세우면서 이 논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어리석고 자기 이익에 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영웅은 우상이야. 그지? 그치만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린 영웅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머무른다는 거야. 우리는 머무른다는 거지. 이것은 왜 우상이 되고 나는 가만히 있느냐? 영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 이익에는 반한다. 그치?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건 아니지. 내 이익에 반대로 반한다는 것은 반대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른다는 거야.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자, 이렇게 보인다니까, 보인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있잖아. 보인다, 그러나 돼 있으면 요 지점은 비판의 지점이야. 비판 대상이 될 거야. 우리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요거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해서 바로 이제 비판이 들어가지.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은 자기 재산을 잃을 수 있으며 지위, 친구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조만간 일토로 되어 있다. 그죠?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 만약 나의 소유가 곧 나라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누구일 것인가? 그릇된 삶의 방식에서 패배한 김 빠진 슬픈 증거물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유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런 어떤 걱정이 있잖아. 두려움까지 겹쳐서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방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기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이게 존재하는 나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인 힘의 발현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게 근거하고 있다. 나의 존재 능력은 나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존감? 내가, 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뭐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 그 자존감은 물질 소유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 실제로 그래. 어떤 사람은 막 벤츠 같은 거, 아니 벤츠 말고 뭐 외제차, 요즘 벤츠도 외제차도 아니죠.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명품 이런 거 희광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무너지고, 그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이러면은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난리 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물질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 존재 자체가, 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물질 따위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병이나 고문, 그 밖의 강력한 외부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선 해당되지 않는다. 그치? 이거는 뭐냐면, 이 무슨, 이렇게 뭐, 병이 걸리면 돈 없으면 죽잖아, 사실. 이제 그런 경우, 특수한 그런 경우라든지, 고문, 고문해가지고 막 너 죽이니 살리니 이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상황.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이 통할 수가 없죠. 그지? 그 다음에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영웅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은 이런 고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중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빼앗기시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은 거잖아. 그지? 이거 영웅인 거지.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존재는 실천함으로 성장한다.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쓰이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모든 기본적인 힘은 이렇게 뭐냐면 이 예술적 힘 이런 거 해보자. 사랑의 힘 해보자.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커지죠. 그 다음에 창조의 힘.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그 감흥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힘, 능력, 창조력 이런 게 좋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관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써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 양식의 삶을 살 때도 위험은 있지만 유일한 위험은 존재 양식의 삶에서 유일한 위험은 내 자신 속에 있다. 그것은 나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인 경향, 내적인 나태, 게으른 거,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려는 생각, 주체성이 없는 거 있잖아. 의존하고, 그지? 어, 내가 내 삶을 살아서 내 삶을 빛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덕을 봐가지고 내가 빛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 많거든? 하면 안 돼,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중에 위험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들 위험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 양식의 삶에 상실의 위험이 늘 있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소유는, 소유일 때는 상실이 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있잖아,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지? 사람이 살면서 고통스러우면 나를 못 믿게 됩니다. 그치?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뭘 딱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별로야.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믿음이 뚝 없어지지. 그치? 쑥 빠져버리잖아. 그때는 나의 존재가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치만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차를 훔쳐가고 우리 집 뭐 경제가 잘못돼가지고 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 또 내용이 좀 있는 건데 여기서 뚝 자르니까 뭐 좀 보다가 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존재 양식의 삶은 나의 소유가 내가 아니다. 내가 어, 집을 10채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존재 가치가 10배가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없다. 밑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 내가 내적으로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질 때 내가 불안해진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 뭐라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존재 능력, 기본적 힘의 발현 능력은 나에게 근거한다.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속에 있다. 자, 그래서 보면 삶의 소유 양식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가능한 한 강의의 내용 전체를 노트에 기록하고 암기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세계에 대해서 존재 양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말과 관념의 수동적인 저장소가 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다. 이들은 강의의 내용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 진짜 살면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사실은. 그지? 내가 그 어떤 그 지식을 도구로 벌어먹고 사느냐, 아니냐, 뭐, 얼마나 활용하고 사느냐, 뭐, 이런 그 차이지. 우리 그 12년 동안 배우는 내용은 진짜 우리 사회가 올바른 것이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잖아. 근데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맞춰가지고 점수 잘 받는 것만 하는 거야.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쇠가 빠지게 배워. 그래서 도덕시험 보면 거기 동그라미를 쳐. 그래놓고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스카이를 갔는데 평소 노동자들이 뭐가 없어. 휴게실이 없어. 그래서 화장실 청소에 원구함, 계단 밑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장소. 그런 데서 밥을 먹고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식비가 올랐으니까 조금 몇백 원 더 올려달라. 이것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랬을 때 어떤 놈 쉽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소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자기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이게 뭔 개 같은 짓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걔는 휴학을 하고 있고, 그, 지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했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위를 했던 곳은 도서관도 아니야. 걔 왜 그랬을까? 걔 나중에 정치인 되고 싶어서 그쪽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런 짓 한 거야. 한마디로 일배 배충이라는 거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머리에 든 거 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근데 다행히도 그 학교에 그때 연대였나 고대였나 그랬지 거기가.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걸 보고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지고 그 학생과 다른 입장. 우리는 이분들을 응원한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것 중에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는 자꾸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이분들을 챙겨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성명서를 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같은 지식을 가지고 같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왔지만 삶의 태도가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앞에 내가 얘기했던 애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 단원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